자, 학생 여러분들 잘 지냈는죠? 코로나 사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인데 그 이해를 후반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집결시켜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이해가 어떻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획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지역사회 이해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에서 찾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한 가정의 단아한 모습, 활기찬 모습, 또 웃음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죠. 또 밑에 부분을 보면은 뭐 유치원 아동들,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두 사진이 뭔가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쪽도 있지만은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은 국민적인 복지가 돼야 되고 소외되지 않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선택적 복지, 뭐 보편적 복지,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 사회복지를 어떻게 증강시키느냐가 문제죠. 21세기 후반에 와서는 중후반에 와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뭐 4대 보험이라던가 또 뭐 고용보험, 또 일자리를 또 잃게 되면은 실업보험, 뭐 그런 것도 다 사회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다룸에 있어서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뤄보는 것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기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연도별로 확충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는 2020년도니까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이 뭐 19만 명 정도, 17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고 18년부터 시작된 것이 5만 5천 명, 9만 5천 명에서 2020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19만 명을 대거 확충하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게 뭐냐?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여가, 교육, 정보 제공, 각종 안내, 상담 서비스, 노동 서비스, 취업, 창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 모든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걸 총괄적으로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경우는 또 여가부 같은 경우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정부 부처 4개, 5개 정도 이렇게 같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계획안을 내세우면서
95,000개를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19년도 그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뭐 마스터 플랜은 돼 있죠. 확충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자리 창출은 아직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일자리 확충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올해 20년도에 사회 서비스 선진화 계획이 있는데 돌봄, 건강 서비스 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 보건, 의료. 그래서 일자리 증가를 많이 확충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가 사회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노인, 장애인, 아동, 보건, 의료직에 관련된 것이라 이거죠. 대학 졸업 이후에 대기업 가고 공기업 가고 뭐 사기업, 일반 기업에 가고 하는 것은 뭐 청년의 몫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 보건, 의료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학생일지라 하더라도 뭐 사회복지학과 또 뭐 노인, 장애인, 아동, 뭐 아동교육학과, 뭐 보건의료학과, 뭐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와닿는 그런 일자리 창출로 보면 되겠죠. 또 문화여가 서비스 쪽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작은 도서관을 많이 구비하고 또 지역민들과의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뭐 큰 도서관이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해서 뭐 50평이든 100평이든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각 구별로 지역 도서관이 5개 내지 6개 정도는 됩니다. 뭐 유성구 같은 경우도 유성도서관, 구암도서관, 진잠도서관, 또 노은도서관, 또 구직도서관, 뭐 그렇게만 봐도 5개 되지 않습니까? 서구에서도 또 둔산도서관, 갈마도서관, 월평도서관, 또 서구 위쪽에 그쪽에도 도서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5개, 6개 정도 각 구별로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공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따른다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적인 측면에서 뭐 체육센터라든가 스포츠클럽 이렇게 많이 확충하고 있고요. 또 통합돌봄 스마트복지 구축, 통합돌봄 스마트복지 해갖고서 이 분야의 서비스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정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선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뭐 국제적 역량이 1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다만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가 열악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경제학적인 논리, 뭐 경제성장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자, 우측의 표를 보면은, 자, 이제 사회복지 사업과 의료보건 사업이 월등하게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있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 분야, 광업 분야, 그런 쪽의 경제적인 논리, 뭐 성장을 보는 측면인데, 어쨌든 부가가치를 파급해서 경기부양과 경제 성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조업 및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정부나 민간 서비스 관련 지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사회 서비스 산업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또 금융, 보험에 이어서 이제 4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산업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금은 4위지만은 더 나은 그런 기여율을 보이겠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런 마스터 플랜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면은, 자, 2006년에서 2019년까지 그 그림을 보면은, 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총괄 지원하고, 사회투자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전자 바우처 정책을 설계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또 시행규칙이 제정됐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걸 법이라고 하죠. 근데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또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육성법이 있지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법률에, 이 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규칙과 명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한 것은 이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보면은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제도가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이라든가 민간 연구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또 사회서비스에는 청년 사업단도 있고, 또 정책 네트워크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시스템이 또 개편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뭐 2019년까지 이 사회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되고 또 증대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사회 서비스 원으로까지 이제 승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뭐 2006년부터 시작해서 사회 서비스 향상 기획단을 발족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던져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개 과정,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역대 정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도화하고 그것을 현실화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건데, 공급자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의해서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이죠. 취약계층이라는 중심이라는 건 오히려 수요자 측의 그런 측면이 되겠죠. 혜택을 보는 사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서비스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요자라는 것은 국민 모두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한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조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진 서비스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누가 수요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여야 되고, 취약계층이든 어쨌든 제도권에서 벗어난 많은 불특정 다수가 있다 했을 때, 그런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추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급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는 계약계층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보건복지, 사회, 교육 분야의 사회 서비스 종류가 국한되어 있다. 자, 이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해서 사회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국한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한계 또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구조해야 되겠다. 둘째는 취약계층의 대상자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중산층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 모든 국민의 사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도록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국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확산돼서 중산층이나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사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만큼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셋째는 노인의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아닌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동하고 주거, 영양,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그런 분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만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했던 것인데, 이제 모든 분야, 다분화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및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첫째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 일자리를 지방의 수요와 맞춤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자, 우리가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곳은 중앙이 아니고 지방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라고 할 때 뭐 광역 기초단체라는 그 틀에 있지만은 지역민들과 밀접하고 자주 찾아가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동사무소, 뭐 행정복지센터, 이제 그런 데 가서 직접 마주하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죠.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럼? 행정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냐? 지역민,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 공무원이 그럼 서비스를 해야만 됩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노고를 받는다. 국민이 세금을 뭐 월급을 받던 연봉을 받던 어쨌든 국민 세금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국민한테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죠. 만약에 사기업,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 벌어서 직원들한테 주는 입장이지만은 공무원들은 국민이 월급 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국가 조직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깍듯하게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공무원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자립화를 마련해야 되겠고, 셋째는 전문 인력 양성하고 스타트업 및 벤처 등 기초 창업 자본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꾀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뭐 비즈니스라든가 사회적 경제 조직 활용한다든가 사회 서비스 R&D 투자, 이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홈케어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정책 부재다, 아니면 정부 사업이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편견을 깨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나 지역을 보다 넓혀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죠.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둘째는 정책 수단과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개념 및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책 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사회 서비스 기본법을 제정해서 정책 수립하고 또 일자리 수를 측정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존 거버넌스 재구조화로 볼 때 기존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러나 오늘날 꼭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한된 서비스보다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서비스를 갈구하고 있죠. 그러면은 수요자 중심 및 사람 중심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모든 국민이 필요한데 과거에 취약계층만 우선으로 했던 것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을 때 그러면 그에 관한 정책도 나와야 되고 또 객관적이고 필요 충분 조건적인 그런 방안이 창출돼야 되겠죠. 또 사회 서비스 인프라 등의 생태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협력, 또 사회적 경제 조직 활용 등 이런 생태계 조성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것이 국민 모두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생태계 조성은 거버넌스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이죠. 협업. 연구기관이 있고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연구단체도 있고 등등 모든 단체와 기관과 연구기관과 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중재자로서 각 참여자를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대상과 공급자를 연결짓고 그래서 공공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이제 플랫폼 정부라고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뭐 용어이기도 한데 플랫폼 정부가 돼야 된다.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자료에 의하면은 완전한 정부 플랫폼 도식도를 보고 동료 플랫폼 도식도를 보고 생태계 플랫폼 도식도를 보고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도식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좀 체계적인 플랫폼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운데 걸 선택할 것인가, 왼쪽 거 선택할 것인가, 우측 거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부가 플랫폼을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인력 양성 방안입니다.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 능력과 역량이 새로운 교육 및 재훈련 과정 그것이 제시돼야 한다. 사회 서비스의 표준화, 일관성, 정량화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변화에 대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은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 프로세스,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매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냥 결과물만 딱 내놓고 과정은 생략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그래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특히 인력 양성 과정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망 분야 토탈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발굴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토탈케어 소셜 서비스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내부 서비스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있고 영양 서비스 있고 주거 서비스가 있죠. 또 거기에 걸맞게 이제 이동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케어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5개 분야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 고충도 있지만은,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 의식주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외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 연결해주는 토탈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5개 5대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영양 서비스, 주거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이동 서비스, 케어 서비스인데, 우측의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영양적인 요인이죠. 식료품 구매라던가 또 영양과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이라던가 또 이 분야 일자리 창출하던가 그런 서비스고, 주거 서비스는 결국은 기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죠. 주거 코디네이트에다가 스마트 홈 등 테크놀로지와 또 결합된 것도 주거 서비스에 속합니다. 헬스케어라는 것은 이제 건강하고 또 관련이 있겠죠. 이것도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결합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할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비스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동 서비스는 고령자 및 운전 능력 취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성에 초점을 두고서 하는 것이죠.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요즘 같은 경우는 가정까지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많이 있죠. 또 케어 서비스, 치매 예방,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해서 로봇도 필요하고 테크놀로지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 서비스는 좋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또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보다 사회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회 서비스 창출과 일자리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수요자나 공급자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공급자 위주의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수요자의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수요자적인 측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정책을 잘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도 부추분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 면밀한 그런 준비와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사회 서비스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